오늘은 제 9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간 도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공간 도형은 사각뿔, 원뿔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이제 6학년에서 다루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초등학교 정보교과에서 CT 교육과 스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 강의를 올리는 목적은 전국의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교육부에서 1년에 1000명씩 초중고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해서 지역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 에듀케이션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제 4, 50년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CT 플러스 스템입니다. 미국은 스템이죠. 이제 다만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컴퓨테이셔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컴퓨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컴퓨팅이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은 흔히 말하는 알파고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부에서는 이게 뭐 K-에듀다 뭐 이런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이제 이와 같은 그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AI 키트에 관련되는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AI 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부분 수입이 이루어지고 수입에 의해서 전국의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에다가 AI 키트를 보급하는 그런 어떤 그 돈의 문제로 이것이 이제 옮겨가는 그것을 저는 굉장히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이건 교육적으로도 저는 최근에 뭐 어떤 용어까지 쓰냐면은 직업윤리라는 용어까지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키트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항상 되죠.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알파고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은 본질을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인간 지능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 지능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계산 능력이에요. 그럼 인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에 무지무지 약해요. 약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냄새도 약합니다. 상어는 뭐 인간 피의 뭐 100만 분의 1로 시석을 해도 냄새를 맡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나요? 냄새 맡는 것도 무지무지 약해요. 어쨌든 계산이 약합니다. 그럼 인간이 뭘 만드는 거예요? 폰 노이만이나 이런 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뭘 만드는 겁니까? 컴퓨터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알파고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계와 비교한다면은 확률 계산이 기계에 비해서, 컴퓨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한테 바둑을 두게 되면 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항상 대두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 5년 전에 대두될 적에 부산에서 학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한테 특강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갖고 있는 그 특강 내용은 뭐냐면은 그거는 교육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4차 산업혁명이 왜 정보교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거를 주장하는 논문에 대한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저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기르며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높여지고 있다. 내가 이건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공대이죠. 공대의 이야기지 초중고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몇몇 글 나오는 거 보면은 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꾸 미국 얘기를 해요. 미국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CT 플러스 스템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오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몇 건은 제가 확인을 했을 적에 정확하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언론에 기고할 적에 미국을 얘기할 적에는 융복합 교육으로 정확하게 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항상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공간 도용을 얘기하면서 항상 정보교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핵심 개념이 있고 그 아래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보통 네 가지로 쓰고요. 오늘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비주얼라이즈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런 건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계산을 집어넣어서 그게 인공지능 교육이에요. 그리고 CT 교육에서 말하는 데이터 프랙티스이고, 저는 공간 도용에서 데이터 프랙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조금 오늘 용량이 커서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과정으로서 한 유럽 학자가 소개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오늘은 이제 abstraction 개념이고 또는 generalization 개념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 CT 교육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공간 도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핵심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실지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이 표는 제가 지금 해서 1강, 2강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8강까지 올라와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간 도용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핵심 개념은 데이터 프랙티스라고 했죠. 그렇죠? 해석과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핵심 질문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인간은 기울기 있잖아요. 가파름을 어떻게 도입했냐 하는 거예요. 자, 언덕을 얘기할 적에 기울기가 뭐 얼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도입을 했는가. 그 다음에 융복합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활동적인 아티스트 GAR과 이미 돌아가신 IM 페이의 그 두 사람들은 사각뿔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들은 제 9강으로서 헤로도토스는 사각뿔, 피라미드를,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피라미드를, 그 다음에 페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피라미드를, 햄비즈라고 하는 디자인학자는 피라미드를, IMP는, 그 다음에 아티스트 JR은, 그 다음에 뉴턴은 원뿔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기둥이겠죠. 그렇죠? 사각뿔. 보통 이제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원뿔에 대한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각뿔대, 원뿔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과정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라미드를 누가 보아왔는가? 사각뿔입니다. 피라미드를 누가 보아왔는가를 한번 제가 좀 시대적으로 한번 약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헤로도토스가 자기 책 역사에서 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정말 크잖아요. 가서 봤겠죠. 여기 서가지고. 이게 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피라미드 밑면의 길이와 피라미드의 높이가 같게 보이겠죠. 그렇죠?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기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800피트에 밑변의 길이 800피트, 높이도 800피트이다 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양반은 고고학자예요. 어떤 측량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큰 것을 봤을 적에는 사실은 피라미드의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같게끔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기록에 의한 최초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은 요새 그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역사책을 쓰잖아요.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역사 기행책입니다. 한번 지금같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한번 여행을 한번 책을 통해서 즐겨 보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을 내가 든다 그러면 보나파르트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다시 또 전쟁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디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을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세력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침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상륙을 하는데요.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상륙을 해갖고 드디어 한 20일 있다가 맘루크 군대를 완전히 대파시킵니다. 이걸 피라미드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168명의 학자들이 동행을 합니다. 공학자라든지 수학자도 동행을 하고요. 생물학자, 음악, 미술하는 사람까지 동행을 합니다. 168명이에요. 물론 이제 교수들한테 그렇게 저기를 한 거죠. 보나파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보나파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내가 원정에 따라와라. 그럼 내가 월급을 2배를 주겠다. 그리고 돌아왔을 적에 대학에다가 복직을 내가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도 많이 쫓아가요. 몽주라고 하는 수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맘루크 군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9월 24일 역사적으로 피라미드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주라는 학자들이 이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요. 물론 수학자들은 측량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렇죠? 공학자들은 왜 쫓아갔겠어요? 나중에 그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초 연구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 사회에 피라미드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 측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역시 결국은 다른 큰 측면으로 보면은 보나파르트의 어떤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보면 지중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책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폴레옹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얘기를 든 게 이제 대피라미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역사적 의미가 커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보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나 바빌론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고대 그리스로 가고 고대 그리에서 메카, 메디나, 다마스커스 또는 바그다드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문화 경로를 설명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죠.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5만 명으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집트 아랍 문명 아까 말씀드렸죠. 바그다드까지 에서 가져온 유럽으로 가져왔죠. 스페인을 통해서 가져온 후 다시 유럽 문명이 이를 더 발전시키고 완성을 해서 현대과학의 재양상을 다시 이집트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에 이집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을 잉태시킨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입니다. 과학과 예술을 잉태한 고대 이집트로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정복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피라미드와의 만남을 제가 이렇게 이런 가치를 로베르 솔레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절대 전쟁을 미화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순수하게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나폴레옹의 원정 이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패트리입니다. 그래서 패트리는 1883년에 상당히 이 양반이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피라미드 측량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최초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벌어질 거 제가 데이터 보여드립니다만. 그럼 여기서 그러면 피라미드를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높이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뭐 물론 이제 이게 직각을 띈다든지 방향을 얘기할 측면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밑면의 길이와 높이의 측량입니다. 자, 그럼 측량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가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설이에요. 그 측량 이거 뭐하러 해요? 분명히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원전 2600년경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도면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면은 있었어요. 그러나 도면이 생존할 수는 없지요. 너무 오래됐어요. 4600년 이상을 어떻게 파피루스 재질을 가지고 거기서 존재할 수가 있을게요. 그건 정말 기대하기는 거의 99.9999%는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측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측량 결과로 바로 피라미드의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의 옆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죠. L 길이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높이하고 제곱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면 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비교했더니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차 범위 안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축적할 때 쿠팡의 대피라미드를 만들 적에 그거에 대한 어떤 건축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썼다라고 가설을 내린 거예요. 옆면의 넓이는 높이의 제곱과 같게 설계하였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피라미드 가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옆면 삼각형의 넓이에요. 따라서 D 곱하기 L은 여기서 제가 D는 이거고 밑면 길이의 절반이에요. L은 옆면의 높이입니다. 그렇죠? 이건 높이 요거 피라미드의 높이는 제가 H로 쓰고 있어요. 피라미드의 높이는 H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연결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럼 어떤 결과를 얻겠어요? 그래서 높이의 L의 제곱입니다. 이거 옆면 삼각 L의 제곱은 자, H의 제곱은 D 곱하기 L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D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D분의 L이라고 하는 비율을 생각해 보죠. D분의 L의 비율을 생각하면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D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도 D 제곱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D 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럼 D분의 L을 여기서 D분의 L을 X라고 스몰 X라고 표시한다면 결국은 이 식은 뭘 만족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가설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어디서부터 다시 온 거예요? 피라미드 측량을 통해서 패트리가 가설을 설정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양의 근이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1.618 여러분들이 대략 1.618이죠. 황금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고 저는 황금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패트리와 피라미드의 만남에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피라미드 특정은 제가 패트리가 여기 있었죠. 자, 피라미드 특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피라미드 측량에 참여합니다. 특히 이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윌리엄 여기 패트리입니다. 1883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25년, 뭐 2000년, 2007년, 2012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2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고학자들이 1840년서부터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의 측량을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측량의 장비가 발전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측량을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만은 그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 가치가 공학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측량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측량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라미드의 가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피라미드 가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 옆면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의 제곱과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설계 원리를 가설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나파르트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런 측량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누구와의 만남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으냐면은 아이엠 페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어요. 103세 한 2년 됐나 보다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이엠 페이는 이제 그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건축 분야의 노벨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37세 정도 됐는데 아티스트 JR 이 두 친구는 피라미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각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헤로도투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추린,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패트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이엠 페이라고 하는 건축학자, 그 다음에 설치 예술가인 아티스트 JR을 통해서 한번 피라미드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 양반은 이제 1980년대, 1989년에 바로 이 건축물을 완성을 합니다. 글라스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자, 이 양반은 도대체 피라미드를 왜 바로코 양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루브르 광장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자, 당시에는 대통령이 미테랑이었습니다. 미테랑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나서 문화정책을 쓰는데 그 문화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박물관을 현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게 사실은 루브르 박물관 입구예요.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이엠페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 광장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당장 가서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정말 위대한 작업이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그래서 아이엠페이는 미테랑한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서전을 읽어봤죠. 그러면서 대략 한 달 정도 있다가 미테랑한테 연락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서전에는 프랑스 역사를 공부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측했을 적에 아이엠페이가 공부한 것은 프랑스 역사를 공부한 것은 프랑스와 고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와 프랑스의 관계에 관련된 아마 역사를 꽤 심도 있게 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이집트학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제 그런 관계로 봐서 이집트의 상징물인 쿠팡의 대피라미드를 대략 6.5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여기다가 글라스 피라미드를 설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우리나라로
되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우리나라 중앙박물관 광장에다가 아프리카의 상징물을 설치했다. 그것도 뭐 500억, 300억이나 들여서 아마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파리지앙들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드디어 어떤 논쟁에 휩싸이게 되냐면 그 논쟁은 뭐 이집트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건축학적 의미에서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아티스트 JR에 의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건축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사 책도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게 융합교육을 위해서 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여기를 이제 직접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JR은 2016년 아티스트 JR은 여기서 설치 예술 행위를 합니다. 이거를 위치를 잘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설치 예술을 하고 이걸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잠시 감축이에요. 피라미드 없어졌죠. 그렇죠? 우리는 수학에서 이거를 사형기하학이라고 말하고 사형기하학 초등학교에서는 이거를 불가능한 도형이라는 것도 썼었어요. 불가능한 도형. 그렇죠. 사형기하학 또는 불가능한 도형. 이제 이런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6년에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이와 같은 설치 예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설치 예술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IMPA가 이거를 만든 지 이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피라미드 잠시 감축이고 제가 운이 좋게 이 시기에 갔었기 때문에 여기다 사진을 찍었죠. 그렇죠. 없어졌죠. 피라미드 없어졌죠. 수학으로 말하면 사형기하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티스트 JR은 사형기하학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2019년이 오게 되면은 바로 30년, 그렇죠. 30년 기념으로, 그렇죠. 30년 기념이죠. IMPA가 글라스 피라미드를 만든 지 30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설치 행위 예술을 하는데 역시 불가능한 도형으로 완전히 없잖아요. 없어졌죠. 이제 밑을 파고 들어갔죠. 그렇죠. 피라미드 밑을 파고 들어갔고 이 친구는 타이틀을 뭐라는 용어는 피라미드 비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피라미드 비밀이라는 용어. 과연 피라미드에는 어떤 수학적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요. 게다가 그 전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위에 제가 또 표시해 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티스트 JR이 인터뷰하는 것도 나와요. 저는 대학에서 이걸 숙제로 내줍니다. 물론 불어로 말하고 영어로 다시 또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듣고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갖고 어떤 인터뷰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아티스트 JR과 IMPA가 피라미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후반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현대 디자인적인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피라미드, 사각 뿔이죠. 그렇죠. 교육과정으로 말하면. 이것이 특히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현대 디자인에 남아있는가 또는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동적 조화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동적 조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적 대칭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동적 조화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황금비입니다. 네, 황금비에 대해서는 오해가 너무 많아요. 황금비는 원래 용어는 제가 그대로 영어로 쓰겠습니다. Extreme and Mean Ratio예요.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용어이고,
공식적으로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그의 저서에서 extreme and mean ratio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황금비라는 용어를 쓰면서 당장 말 나오는 게 뭐 파르테논 신전에는 황금비가 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또는 뭐예요? 이 비율은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다. 뭘 그렇게 알려져 있어? 지극히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어떤 성분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 지금 알려지는 거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분할하고 싶어요. 어떤 점을. 물론 어떤 사람은 중점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나는 중점이 좋으면 중점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편의상 한쪽은 커요, 한쪽은 작아요. 그래서 이 큰 쪽을 편의상 1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전체를 제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쪽의 길이는 1-x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제가 a, b, c, d를 갖고 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요 포인트를 C라고 하자. 그러면 선분의 길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길이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뭐냐면 제일 큰 게 X죠. 그 다음에 큰 게 1이에요. 이거 상징적으로 1로 놓은 겁니다. 원래 아까처럼 AC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1-X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비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비율을 생각할 적에 어떤 비율을 생각하냐면 큰 것끼리. 제일 큰 것끼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X가 되겠죠. 그렇죠? 1:X입니다. 제일 큰 것끼리. 그럼 이번에는 뭘 생각해요? 제일 작은 것끼리. 작은 것끼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X 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같다라고 놓은 게 뭐냐면 이 비율이 같게 되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뭐 아름답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비율을 계산하면 자,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게 되면 자, x제곱 x 마이너스 그렇죠? x 마이너스 x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쁘게 다시 다 정돈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절로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에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x. 그렇죠? 됐죠? 제가 이거 계산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잘못했죠. 이거 제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게 x 1-가 아니죠. 이게 x-1이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여기도 x-1이에요. 괜찮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x-1이죠.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럼 여기가 x, 이거 플러스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얘네들 넘겨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넘겨오면 이거 되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근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5라고. 그러면 유클리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선분을 어떻게 분할하는 거예요? 익스트림, 큰 것끼리의 분할. 그렇죠. 이거 큰 것끼리의 분할과 큰 것들이 아닌 작은 것들끼리의 분할입니다. 그러면 이걸 극대라고 하면 이건 극대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극대와 극대가 아닌 비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용어가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용어를 어떻게 했어? 그렇다고 영어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있죠. 이게 내항과 외항이니까 이거를 내항과 외항의 비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은 내항과 외항은 원래 본질이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쓸 수는 또 없어요. 나는 황금비를 싫어해. 그런 용어 자체가 이거는 제국주의적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대와 극소가 아닌 비 그러면 좋겠고 아니면 또 extreme and mean ratio라고 쓰면 좋겠는데 초등에서는 이거 뭐라 그럴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항과 외항의 비도
계산 과정에서 나온 용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도 황금비보다는 훨씬 더 낫다. 내황과 외황의 비. 그렇죠. 계산 과정이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비를 아름답다는 말 쓰지 마세요. 이거 황금비는 전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분이 있으면 처음을 중점, 그렇죠. 중점이에요. 그럼 양쪽 비율이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 순전히 양쪽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을 틀리게 해보자. 이거 어떻게? 요 비율을 틀리게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틀리게 해줘요? 큰 것끼리의 비율과 작은 것끼리의 비율이 같게 되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율이 동적 조화에서 이제 재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1926년 제이 햄비지가 어떤 측명을 내냐면은 정사각형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직사각형 구조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 구성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대각선으로 돌려요? 그럼 루트 2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왜 다이나믹 시메트리라는 용어가 불렀느냐?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곱을 하면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코멘슈어러블 파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파워, 즉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유리수가 된다. 그런 뜻으로 다이나믹 시메트리를 제이 햄비지가 1920년에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들은 뭐예요? 정사각형에서 출발을 해서 직사각형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콤파스와 자, 그 대신 대각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대각선에서 콤파스 써서 돌리면은 루트 2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한 번 더 하면 루트 3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또는 뭐예요?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요번에는 대각선을 어떻게 갖고 와요? 절반을 나눈 다음에 대각선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돌리잖아요. 그럼 또 직사각형으로 확장되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 동적 조화라고 부르고 이게 특히 이 사각형에서 이게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럭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보았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흔히들 황금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얘가 제일 아름답다라는 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적 조화로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동적 조화의 루트 3 예를 들어 드릴게요. 루트 3 사각형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홈페이지로 구성을 하는데 대각선을 써갖고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은 어떤 홈페이지들은 뭐 막무가내로 해도 되겠지만은 그건 홈페이지의 구성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용카드의 구성 원리입니다. 아까 보셨죠? 정사각형이 있고 그걸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황금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1.618이죠. 대략 1.618이잖아요. 이게 1이고요. 이 사각형 구정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던 저 카드예요. 카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종이 위에다가 모는 종이 위에다가 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정사각형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정사각형 그렸어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서 대각선 써갖고 돌리면 여기 딱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디자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그 사각형 구조가 어떻게 정사각형에서 확장됐는가, 디자인 구성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그 원리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 얘기는 그게 고대 이집트에서도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 이집트가 먼저죠. 그렇죠? 현대 디자인의 구성 원리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쿠푸왕의 대피라미드의 구성 원리는 뭐예요? 옆면의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의 제곱과 같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성 원리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똑같죠. 정사각형이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정사각형이 있고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서부터 돌려요. 그러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정오각형이 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의 구성 원리는 본질적으로 옆면의 넓이는 높이의 제곱까지가 같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 설계 도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소멸됐으니까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설계 도면은 있었어요. 그 설계 도면을 제가 추측을 한 것이 바로 이 구성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프리프린트로 나와 있는 것은 정통 고고학회, 미국에서 있는 정통 고대 건축 고고학회에다가 보냈는데 일정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 구성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의 구성 원리에서 조금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사각형의 구성 원리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히파수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 아까 말한 그 황금 비율 소위 말하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서부터 출발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금비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면의 넓이는 높이의 제곱까지 같다. 그 결과가 1.618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자, 이쪽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히파수스입니다. 이 양반은 뭐예요? 정오각형 가지고 했지요. 정오각형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합니다. 여기 대각선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변의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입니다. 어떤 식으로 따져준 거예요? 목과 나머지를 써서 나왔겠지만 이 비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한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파수스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300년경에 유클리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의 책에서 프로포지션 8에서 바로 extreme and mean ratio, 어떤 직사각형이 있다면, 선분이 있다면 이 선분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이쪽 파트가 요 포인트는 extreme and mean ratio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큰 것끼리의 비율은 작은 것끼리의 비율과 같게 되는 점, 그 점은 요거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유클리드 원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작도 아까 했던 그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거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모양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나 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중점을 구한다. 콤파스 써서 중점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대각선이다. 대각선으로 원을 그린다. 원의 중심이 이거다. 만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이와 같은 직사각형으로 확장된다. 이게 디자인 구성 원리라 그랬죠. 이걸 다이나믹 시메트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얘가 1이가 되고, 이건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2분의 1이고, 이거 1이니까, 이거 길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루트 뭐예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1, 이게 2분의 루트 5잖아요. 그쵸? 그럼 앞에 있는 거 요만큼이 2분의 1이죠? 요만큼이 2분의 루트 5죠? 따라서 전체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얘는 2차 방정식의 이거의 근이 되지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떤 확실한 증거예요? 유클리드의 원론에 나와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없어집니다. 그걸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도대체 파르테논 신전의 전면에 무슨 황금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학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 폭파가 되고 난리가 나가지고 영국에서 다 집어들고 자기 나라로 다 들고 다 쳤잖아요. 그리고 자, 최근에 나온 책 햄비지 자체도 인정을 안 해. 자, 햄비지는 어디다가 끝을 뒀나? 이 직사각형의 끝을 이 바닥면의 끝에다가 사각형의 끝을 둬요. 그래서 이제 황금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헌틀리라는 친구는 어디다 두나 보세요. 이 바닥 끝에다가 안 두고 여기 요 지붕 끝에다가 둬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또 이 양반은 또
이 양반은 또 어디다 두는 거야? 이거 기둥 끝에다가도 기둥 끝에다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이 양반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그렇게 처음부터 칼리크라테스가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건 황금비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분명히 이걸 배흘림 현상이라는데 이건 착시 현상이야. 아까 제가 그 불가능한 도형 얘기했죠. 초등학교에서는 착시 현상이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사형 기하학을. 왜 그러냐면 기둥을 만들 적에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속이 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 그래서 칼리크라테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둥을 만들 적에 사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전체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약간 볼록하게 만듭니다. 약간 볼록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배흘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하는 것이 좋지. 이걸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 왜곡입니다. 그리고 특히 황금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용어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거는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익스트림 앤드 민 레이쇼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세요. 국내 서적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국내 서적은 보지 마십시오. 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제 내드립니다. 실험하세요. 자꾸 황금사각형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황금사각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대 1.628 정도죠. 이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자꾸 미술교과서도 내가 확인했는데 미술교과서에서도 그런 용어를 써요. 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다.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를 도대체. 자, 실험하는 방법 합니다. 학교에다가 학생들 등교하잖아요. 그럼 그 보드를 설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을 붙여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스티커 작업하면 안 됩니다. 스티커 작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어떤 스티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여기 스티커에다가 붙이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붙여 있으면 자기도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물론 중고등학교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투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번호를 다 적어 놓은 다음에 투표를 시켜버리면 과연 학생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각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외국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때 실험 결과는 뭐예요? 황금사각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대 루트 3 사각형이 제일 아름답게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냥 무작정 황금사각형은 뭐 아름다운 사각형. 그러면 모든 사각형은 다 황금사각형으로 만들고 모든 피라미드는 쿠프왕의 피라미드처럼 황금 비율이 들어간 걸 넣게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거는 3개 정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3, 4, 5를 가지고 만든 건 7개 정도가 돼요. 훨씬 더 3, 4, 5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대피라미드하고 도대체 이 뉴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미국의 정통 고대 건축 고고학회에다가 제출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건 교육과정을 보면 이제 원뿔과 원뿔대예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원뿔을 다루잖아요. 6학년에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뉴턴의 원뿔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뉴턴은 도대체 원뿔을 어떤 시각으로 했느냐 하면은 당연히 프린시피아의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있어야 돼. 거기에 730페이지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카피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은요.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결정되어 있는 원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원뿔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원뿔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원뿔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뿔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같아야 돼요. 각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도 돼도 높이가 3이다 그러면 이것도 3이에요. 이것도 5다 그러면 이것도 5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이건 원뿔되죠. 그러면 자,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공간에서. 저항이 언제 최고가 되냐, 최소가 되냐는 거죠. 이건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항이 최소가 된다. 그러는 원뿔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증명 없이 이렇게 설명만 해요. 물론 이걸 이제 증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학적 증명과 두 번째는 어떤 디자인적 어떤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교수학습을 했는지 보시죠. 이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두 모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모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의도하는 건 이거입니다. 요 소녀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니 이거 나 학교에서 원뿔 배웠어요. 원뿔대도 배웠어요. 근데요, 왜 이게 원뿔이 아니고 이렇게 이 끝부분이 잘라져 나갔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 얘야, 이거 박물관으로 들고 들어올 적에 이거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해가지고 위에 천장에 콱 부닥쳐가지고 이게 잘려 나간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잘려 나갔는가? 여기가 지금 잘려 나간 겁니다. 그 이유는 누가 이미 최초로 제시한 거예요? 뉴턴입니다. 뉴턴이 저기를 잘라야지만이 속도에서 저항을 최소로 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령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령선에 들어갈 우주인들은 몇 명, 그 다음에 거기서 체류 기간은 얼마, 그러면은 이제 크기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자, 밑면의 지름이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도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진행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항이 최소가 돼요.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나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만들면 진행 방향이 일로 갈 적에 저항이 제일 작겠느냐? 그러면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칩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저항이 제일 작잖아요. 이건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기도 저항이 꽤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뭘 간과한 거예요? 이 측면 저항을 간과한 거죠. 이건 측면 저항이 제일 크고 여기는 뭐예요? 측면 저항이 제일 작고 여기는 측면 저항이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공학적으로 스팀이죠, 스팀. 왜 원뿔과 원뿔대를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공학적 해석입니다. 물론 이거는 대학교 1학년이라든지 고등학교에서도 물리 1, 2를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름이고요. 지름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높이도 결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요거를 1, 2로 할게요. 1, 1로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양도 만들 수도 있지만 언제 저항이 최소가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요 녀석을 길이를 x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역학 이론을 써서 하면은 저항의 총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값 구하려면은 미분을 해가지고 이퀄 0으로 놓아서 그 값을 구하면 돼. 물론 그래프 그려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략 0.4 정도가 되면 요 길이가 요걸 1이라고 했을 때 0.4 정도가 되면 저항이 제일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사령선의 절반을 직사각형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령선은 뭐예요? 지름은 결정되어 있고 높이는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된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반을 나누는 겁니다. 동적 좋아요.
동적 조화 절반 나눴죠? 그럼 대각선이 있죠? 여기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요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까 높이가 결정됐잖아요. 아하, 이게 저항이 최소가 되는 사령선이고 이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한 거예요? 뉴턴이 제공한 것이고 왜 우리가 원뿔에서 원뿔대가 필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뿔대가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어요. 보니까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원뿔대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저는 원뿔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폴로 11호다.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폴로 11호 커맨드 마드. 그렇죠? 그러면 밑에 들어가면은 디멘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멘전에 들어가면은 자, 밑면의 지름이 391.2cm, 높이가 271.8m라는 게 나와요. 그럼 필요한 이걸 이제 디자인으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럼 이거를 AD를 지금 이겁니다. 얘가 1로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비율 구하면 이 높이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 전체가 2일 때 높이가 얼마냐? 이거 비율 구하면 이거거든요.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지도를 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원뿔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뿔대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말 스카이래퍼라든지 수많은 커맨드 마들 사령선이 있습니다. 그 사령선 구조를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그럼 직사각형 나오잖아요. 반 자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대각선으로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돌려요?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결하면은 답 나왔죠. 어떻게 하면 저항이 제일 작아요? 이렇게 사령선을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령선은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 것이 저항이 제일 작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여기가 약간 뭉툭한 거. 요게 저항이 제일 작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써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뿔과 원뿔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그냥 쿠팡의 대피라미드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작도를 통해서 피라미드와 뉴턴의 사령선, 을 연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이제 고고 학교에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수업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뉴턴의 사령선, 아까 사령선 얘기했잖아요. 왜 사령선이 이렇게 우회가 떨어졌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 옮기다가 이거 지붕에 콱 닿아가지고 부러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원인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본질은 그거죠. 이미 사령선은 밑면의 길이와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결정되어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저항이 제일 작냐는 것입니다. 난 이거 종이컵 갖고 설명합니다. 왜 종이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원뿔대잖아요. 원뿔대로 왜 종이컵을 만들어야 되는가? 학생들 말 잘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당연하죠. 종이컵을 만약에 물 많이 담는다고 해갖고 종이컵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디다 보관해요? 이거 한 종이컵 한 500장 하면 내 사무실 이거 꽉 차고도 모자랄 거려?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자판기에서도 그게 싹 떨어져야 되잖아요. 종이컵을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도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자판기에서 그 종이가 살짝 잘 빠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해서 제일 잘 빠지는 방법은 뭐겠어요? 요렇게 종이컵을 만들면 잘 빠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디다 세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저항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공개할 또 온라인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행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지. 그러면 피라미드도 찾아가야 되고 파리도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도 가야 되고요. 파리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라미드 단지를 여행을 해야 되겠죠. 구글 맵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피라미드, 그렇죠. 기자 지역입니다. 정말 가고 싶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 음료수도 마시고, 그렇죠. 이거 해가 좀 떨어질 때 되면은, 그렇죠. 맥주에다가, 그렇죠. 맛있겠죠. 하여튼 전 아직 못 가봤어요. 이집트, 전 죽기 전에 이집트 꼭 가야 됩니다. 이게 또 용량이 커서 빨리빨리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갈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이죠. 그렇죠? 이 역피라미드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역피라미드요. 뭐 이거에 대한 뭐 가치를 쓴 책도 있는데 어쨌든 역피라미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 이제 이 글라스 피라미드가 여기가 입구예요. 그 다음 제가 갔을 적에 이제 이게 저 진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를 아마 여기서 뭐 이렇게 했어요. 전시를 했습니다. 사람 엄청 많았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짜이겠죠, 그쵸? 그때 이제 그렇게 광고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보통 진짜를 걸지는 않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고 싶어 가서 여기 박물관이죠, 그렇죠? 퐁피두 박물관입니다. 파리 여행을 이제 이렇게 좀 한번 퐁피두 박물관 또 나올 거예요. 이거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 구조 자체를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그 원뿔대 같은 거에 대한 온라인 실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아까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뉴턴의 원뿔대 얘기했죠. 왜 저항이 최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회가 잘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 실험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본질은 뭐예요? 지름과 높이는 똑같은 상황에 해야 되건 충분하게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떤 거는 요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색깔 바꿀게.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뭉뚱하게도 하고, 어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죠. 그렇죠? 그 실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실험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뭐 해야 돼요? 요렇게 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뾰족한 거. 또 실험해야 돼요. 요번에 약간 더 뭉툭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갖고 뭐 5가지나 6가지를 결정을 해갖고 실험을 해갖고 과연 어디까지 가냐를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멀리 가는 거죠. 그렇죠?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멀리 가는 녀석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물리학적인 원리를 여기다 클릭을 하면 이제 뜨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영어로 된 논문 영어로 된 논문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도 이제 한글로 뭔가를 좀 해갖고 해놓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 낫겠죠. 그래서 온라인 실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모양이 물론 뉴턴의 이야기지만요. 자,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참고사항을 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기울기.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여기를 결정합니다. 이걸 1큐빗이라고 불러요. 대략 52.32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을 주는 거예요. 이쪽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경사가 낮다는 것은 그 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큐빗을 7 palms, 그 다음에 28 finger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대적 의미로 각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코탄젠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울기를 뭘 썼다고요? 코탄젠트를 쓴 것입니다. 코탄젠트를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탄젠트라고 부르고 그때는 뭐예요? 세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이거입니다. 1큐빗에 대해서 5palms 2fingers입니다. 그 다음에 아메스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것은 5palms 1finger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세르카프의 피라미드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에서는 직각삼각형 구조를 볼 수 있잖아요. 3, 4, 5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3, 4, 5가요? 꽤 많이 있습니다. 7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라 그러면 전부 다 이거로 만들게요. 그렇진 않죠. 한 3개 정도는 이 기울기를 갖고 있고 의외로 많은 것들이 이제 기울기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바빌로니아인들은 어떤 식의 썼냐면요. 이걸 보면 알아요. 여기에는 15개의 짝이 있는데요. 이걸 번역해버리면 이 양반들은 코사인 분의 1의 제곱을 써버린 겁니다. 이거를 세크 제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15개의 피타고라스 짝을 쓰는데 이건 각도에 따라서 쓰면은 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적에 이거는 아마 삼각비 표일 것이다. 삼각비 표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피라미드 대. 원뿔이 있으면 원뿔 대,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 대. 왜 그러니까 피라미드 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잘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잘라진 겁니다. 이거 왜 있어야 될까요? 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벤트 피라미드를 이렇게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피라미드로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갈 적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중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피라미드 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대가 이게 피라미드 대예요.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시기에 모스크 파피루스 14번 문제 이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피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그럼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공식을 유도했겠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몇 가지 가설이 있겠죠. 그렇죠? 그 가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발견된 게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공식을 만들었다가 발견되질 않아서 그럼 가설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동의하는 가설은 뭐냐면 전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위까지 있는 곳에서 밑에 거 빼주면 되잖아요. 이 식을 썼다는 얘기는 피라미드의 전체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높이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피라미드 대의 부피가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그만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항이 돼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항이 돼가지고 이거 비례식을 써가지고 뭘 없애버려야 돼요? K라고 하는 식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분자해갖고 인수분해갖고 약분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 주장은 또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이 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로를 거쳤을 것이다. 그럼 이 경로를 거치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수학적으로 얼마만큼 발전해 있는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대가 왜 나왔느냐는 거죠. 탈레스가 피라미드 봤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 초등학교 책에서는 뭐라 했냐면 탈레스를 비례의 신 뭐 그런 말 또 황당한 얘기 쓰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탈레스가 물론 이것도 이렇게 그림자가 너무 조그마하면 구할 수 없어요.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탈레스가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히에로미누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는 이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보다도 300년 이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건 저기 철학자입니다. 300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야? 300년 전에 탈레스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내용도 틀려요. 이겁니다. 내가 갔으면 이건 사람이에요. 내가 뒤로 누우면은 내 길이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쭉 쫓아오겠죠. 그러다가 그림자가 내가 표시한 내 키에 딱 왔을 때,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탈레스가 이걸 했더니 그때의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뭐 깜짝 놀라서
그렇지.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미국에 가갖고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재면은 미국 대통령이 뛰쳐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깜짝 놀라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수학사적인 측면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자 지역은 루트 2 삼각형, 여기 표시해놨죠. 루트 2 삼각형, 사각형 또는 루트 3 삼각형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피라미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압술 템플에서는요, 물론 충분한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피라미드의 원점을 얘기를 합니다. 제로를 썼어요. 네페르라고 하고, 이걸 네페르라고, 우리는 제로라고 부르지만, 0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네페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페르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의 레벨링이 한 여기, 이게 이제 원점이에요. 이게 0입니다. 이게 0이에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그럼 제로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준 원점이 있으면 제로, 이게 제로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0 위에 또는 0 아래를 전부 다 썼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이집트에는 0의 기호도 없고 개념도 관념도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게다가 기원전 1740년경에 부기 원본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거를 씁니다. 이때 0의 의미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왕가의 가족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 부기를 쓴 건데 뭐예요? 지출과 수입이 같을 때를 0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논쟁은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인정이 된 거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나 부기를 작성할 적에 0의 개념과 기호를 동시에 사용하였다가 정설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때는 없었다, 숫자가 복잡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아까 아티스트 JR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티스트 JR이 사형기하학, 불가능한 도형을 써가지고 그와 같은 예술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애들한테 그래서 이걸 수업에 저도 이걸 투입을 합니다. 이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거고 안은 불가능하다. 전 이거 애들한테 초등학교 5, 6학년, 4학년도 가능했어. 자, 우리가 거울 있으면 거울 밖에 서 있어 보자. 거울 밖에 있는 내가 현실이고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환상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또 뭐예요? 이 사진은 뭐예요? 바깥이 불가능한 도형이고 안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글쓰기 지도로 들어가서 이건 저는 그냥 사형기하학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도형을 하면서 차시로 넘어가는 거죠. 애들 글쓰기 원고지 주고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했어요. 의외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와요. 보는 것만이 사실은 또는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시력이 그만큼 약합니다. 인간은 시력이 그렇게 약하죠. 그래서 잘못 많이 봐요. 자, 이 스포츠 마케팅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원래 축구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선수들이 다쳐서 여기에다가는 광고판을 못 넣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가가지고 꽤 오래 기다렸다가 제가 상암구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천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찍은 위치보다 높은 데서 얘를 카메라가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 있는 90도 광고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형기학, 아티스트 JR이 피라미드에서 썼던 그 기법을 이게 마케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러면 왜 IMPA가 글라스 피라미드를 1989년에 그 루브르 박물관 광장, 루브르 광장에다가 설치 예술 행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글라스 피라미드를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티스트 JR은 그런 다음에 2016년에 사형기하학을 하잖아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1980년대에 미테랑 정부 때입니다. 80년대에 그 프랑스를 정말 들끓게 했던, 파리를 들끓게 했던 모더니즘 논쟁이 재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사형기하학을 이용한 설치 예술 행위를 했다라고 자기는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198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의 중앙에 있게 했던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모더니즘 작품이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왜?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렇죠? 유명한 것들을 제가 찍은 사진과 포함해서 말씀드리죠. 벤츄리 60년대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사 책을 읽으셔야 돼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50년대에서 70년대 마감. 얘가 제가 갔던 뽕피드 박물관이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요건 여기 이분이 여기 왜 서 있냐면 여자분인데, 여러분 그런 건 느낄 거예요.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은 여기서 이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 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후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얘기를 했겠지요. 공간 도형에 대해서 도대체 가파름, 기울기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는가? 피라미드의 기울기 같은 거죠. 신용카드 디자인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가 이제 주된 것이 되고 뉴턴까지 동원이 됐었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우주 산업 중에서 아폴로 11호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가치를 인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것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꼭 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논문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 논문이었습니다. 피보나치 쿼터리에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최근의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좀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오늘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꼭 읽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융복합 교육으로서도 건축이라든지 공학적인 것, 우주공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현대 디자인까지도 제가 일부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뿔대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각뿔대. 그건 이제 피라미드대라고 얘기하면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뉴턴의 원뿔대. 그런 것들이 우리 6학년 교육과정에서 대는 없어요. 원뿔과 사각뿔만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기원전 2600년서부터 현대까지 우주공학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실험을 즐길 수가 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여행지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해서 제 9강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